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기혼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는 제가 사랑하던 엄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유방암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짧게만 느껴진다는데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벌써 세상을 떠난 엄마를 생각하면 조금 더 오래 보내지 못했던 날들이 아직도 후회가 되고는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 이후로 저희 부부에게는 또다시 기가 막힌 일이 생겼었는데요. 저희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저희에게 저지른 만행으로 이제 시댁과는 아주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 추스르기도 전에 터진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인간의 염치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었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의 진리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겪었던 그 기막힌 스토리를 여러분께도 지금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는 29살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홉수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데 저희는 그 해에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도 위반을 했었거든요. 지금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를 낳은 걸 절대 후회하지 않지만 사실 그때는 정말 당황스럽기는 했었습니다. 모든 걸 순서대로 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그 나이에 결혼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다 큰 성인 남녀이니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했고 서둘러 양가에 인사를 드린 후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결혼은 그나마 연애를 한 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확신이라도 있었던 게 다행이었죠. 그런데 제가 사는 곳은 아직도 보수적인 사고가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보니 속도 위반으로도 아홉수로도 저희는 주변에서 꽤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했었는데요. 이 결혼을 못마땅해 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순서를 지켜야지. 너희가 어디 한두 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배울 만큼 배웠다는 알만한 애들이 이게 뭐니? 죄송해요.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이렇게 됐는데 결혼해야죠. 내가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정말.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이런 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첫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침까지 튀겨가면서 일장 연설을 하셨습니다. 조상님 뵐 낳채 동네 이웃까지 동원하시면서요. 저희 집에서도 물론 싫어하시기는 했는데 이 정도의 반응은 아니었죠. 어쨌든 싫어하시는 것도 이해는 간다 싶어서 저희는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반복해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은 큰형 되시는 아주버님도 바로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고 있느냐 하면 그 뒤로 애들도 셋이나 낳고 잘 살고 계시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남편에게 그때도 시어머니가 지금처럼 싫어하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고 하지 뭐예요. 오히려 기왕 이렇게 된 거 더 배불러 오기 전에 서둘러 결혼식을 하자고 재촉하기만 하셨다더라고요. 조금 황당했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 하시더니 이번이 두 번째였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그때고 어쨌든 지금은 또 싫어지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상견례 자리에서도 순서 운운하시는 바람에 화가 난 친정 부모님을 달래느라 남편이 진담을 흘린 적이 있기는 했지만요. 생각해보면 저는 이 첫 만남에서부터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내로남불 성향을요. 다만 그 대상이 본인이 아니라 이 집 장남에 대한 것이라는 걸 제외하면요. 시집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유난히 시어머님께서 아주버님을 아끼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자리에 모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그때 벌써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그 유난스러운 편애를 말입니다. 저희 시어머니에게는 아들만 셋이 있는데
저희 남편은 그 3명 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21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고요. 큰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과의 나이 차이가 7살이었습니다. 꽤 많은 나이 차이라 그런지 어릴 때부터 위계질서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큰형님 먼저였고요. 어려서부터 항상 그랬어요, 재수 씨. 큰형은 장남의 장손이라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무척이나 예뻐하셨거든요. 아버지는 오히려 우리 셋 다 차별 없이 키우셨는데 말이야. 나도 새 옷 한번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잖아. 새 옷은 꼭 큰형 차지라서. 작은 형이 큰형 옷 물려받고 난 그걸 또 물려받아 입어서 항상 낡은 데다 기장도 안 맞는 옷이었어. 거기다 큰형이 옷을 좀 험하게 입어? 물려받아 입는 우리 생각은 안 해주고 어릴 때는 진짜 너무하다 싶더라고. 옷뿐이면 다행이었지. 학용품이랑 장난감도 차별받았잖아. 형은 맨날 새 거 쓰고 우리는 큰형이 쓰고 남은 거 쓰거나 질려서 안 쓰는 것들 가지고 놀라고 하고. 세상에, 그건 좀 너무했다. 전부 다 애들이었을 텐데 새 거 사달라고 졸라보시지 그랬어요. 어휴, 안 해봤겠냐고. 아들 둘이서 새 장난감 갖고 싶다고 가출도 해봤었다던데? 어머, 진짜요? 가출까지 했었어, 여보?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랬지. 당연히 우리 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지. 작은 형이랑 나랑 집 나가서 쫄쫄 굶다가 배가 고파서 들어왔더니 어머니는 우리 밖에 나간 줄도 모르고 계시던데? 어릴 때 이야기만 들어도 거짓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특이했습니다. 보통 나이차가 저렇게 많이 나는 집이면 큰형의 어린 동생들에게 장난감이며 간식이며 양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 집은 정반대였다더라고요. 형님, 어머님이 아주버님을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무슨 계기라도 있었나요? 동서 눈에도 벌써 그렇게 보였어? 계기는 무슨 계기? 오히려 사고나 안 치면 다행이었지. 첫 명절에 제사 음식을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슬쩍 여쭤봤더니 저희 작은 동서가 코웃음을 치면서 대답했죠. 시댁 식구들이 다 있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저도 조금만 있어 보면 곧 알게 될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때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끼긴 했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 뒤로 말도 못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일화들이 있었거든요. 작은 아주버님과 남편은 오히려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런 일에 면역이 생긴 것 같았는데 저나 작은 형님은 기함을 할 일이 숱하게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시어머니와 작은 아주버님 생신이 하루 차이로 비슷한 날짜였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 생신 날짜에 맞춰서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는 했습니다. 작은 아주버님 내외는 대전 쪽에 살고 있어서 그날이 평일이라 모이기 어려우면 보통 그 전주 주말에 모였고요. 시어머니 식성이 조금 까다로우셔서 밖에서는 못 드시는 음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생신날이면 저희는 외식 대신에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면 작은 아주버님 내외는 오는 길에 소고기 같은 것들을 사오셨고 시어머니도 집에서 본인이 즐겨 드시는 음식을 몇 가지 직접 만들어 두고는 하셨죠. 본인 생신상을 본인이 직접 차리는 게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시어머니가 요리하는 걸 워낙 좋아하시기도 했거든요. 시어머니 생신이기도 했지만 작은 아주버님 생신이기도 하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만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어서 들어와라. 빨리들 좀 오지. 왜 이제야 오니?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요. 저희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재수 씨 혼자 음식하느라 고생하셨겠네요. 아니에요. 저희도 조금 전에 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주말 출장이 있어서 어머님이 음식을 거의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어머님? 힘드셨겠어요. 큰아주버님네는 아직 안 왔어요? 조금 늦는다더라. 걔네는 평일에 바빠서 많이 피곤하잖니. 내가 다 모이고 나면 천천히 오라고 했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희는 모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전에서 오는 작은 아주버님네는 왜 더 빨리 안 오느냐고 타박하셔 놓고는 차로 5분이면 올 큰 아주버님네는 평일에 바쁘니 천천히 오라고 하셨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거기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셋 중에 제일 한가한 건 그쪽이었거든요. 제가 주말에 출장을 갔다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주말에도 작은 아주버님네나 저희는 회사 일이 많은 편이었어요. 저희 넷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평일에도 야근하느라 늦게 퇴근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큰아주버님네는 고깃집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낮에는 손님이 없다고 오후 5시나 되어야 문을 여는 곳이었거든요. 매주 수요일, 일요일은 꼬박꼬박 쉬었고요. 큰형님은 가정주부라서 집에서 애들을 보고 있었어요. 물론 그 집도 애가 셋이라 가정주부라도 절대 편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요. 아무튼 항상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가족 모임이나 행사에서 일해야 할 때는 쏙 빠지고 늦게 나타나서 밥만 먹고 가는 게 큰아주버님네였죠. 그래서 큰아주버님네가 늦게 온다는 것 자체는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랬으니까요.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작은 형님네가 가지고 온 짐들을 거실에 내려놓고 저녁상을 차려둔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였어요. 이 꽃게찜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 꽃게가 요즘 아주 제철이야. 딱 봐도 실해 보이지 않니? 보통 그동안 메인 요리는 제가 만들고는 했는데 그날은 시어머니께서 직접 하셨었죠. 오늘 메인 요리는 꽃게찜이더라고요. 상 한가득 며칠은 먹을 정도로 푸짐한 양념 꽃게찜에다 칼칼하게 끓인 꽃게탕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해물찜을 제일 좋아하는 데다 꽃게찜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맛있겠다라는 생각만 했었고요. 그런데 상위에 올라와 있는 요리를 보자마자 작은 형님이 인상을 확 찌푸리시지 뭐예요? 아주버님도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시더라고요. 뒤늦게 들어온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님, 민수아범 각각류 알레르기 있어서 이런 거 못 먹잖아요. 왜 꽃게찜을 하셨어요? 예, 가끔씩 조금 먹는 걸로는 안 죽는다. 나도 키위 알레르기 있는데 가끔 먹어도 조금 가렵기만 하지 아무 이상 없더라. 이 사람은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살갗에 닿기만 해도 큰일 나요, 어머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너무 놀랐죠.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낯빛이 흐려졌었던 거고요. 저는 일단 작은 아주버님에게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었지만 더 놀란 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시어머니가 꽃게찜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쩐지 그동안 가족 식사 자리에서 각각류 종류를 먹은 적이 없었던 것 같긴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작은 형님의 말에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며 오히려 저희가 유난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깟 알레르기 조금으로 뭘 그렇게 난리냐. 예전에 우리는 이런 거 다 먹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컸어. 알레르기가 어딨어. 자꾸 먹다 보면 면역 생겨서 괜찮아지는 거지. 음식을 너무 가려도 못 고치는 법이야. 어머니 그렇게 먹다가 병원 실려가요. 제가 아는 분도 알레르기 우습게 보고 막 먹다가 기도 막혀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어요. 참나. 안 먹기 싫으면 관둬라. 이제 와서 음식을 탓할 수도 없고 다른 반차도 많으니까 민서봉 국이랑 먹든지. 됐어요 다들. 그냥 앉읍시다. 전 국이랑 먹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큰형네는 언제 온대요? 작은 아주버님은 부엌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민망했는지 됐다며 화제를 돌리셨어요. 열받아서 폭발하기 직전인 작은 형님은 진정시키면서요. 나중에 큰 아주버님이 오고 나서야 알게 된 거지만 꽃게찜은 큰 아주버님이 좋아하는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큰아들을 좋아해도 그렇지 큰아들 잘 먹는다고 둘째 아들 알레르기인 음식을 차리셨다니.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고 둘째 아들 생일에 말이에요. 저는 시어머니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옛날 분들은 알레르기, 아토피 같은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신다고 해도 이 정도면 도를 지나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친아들만 친자식이고
나머지는 어디서 주워온 자식 아닌가 싶을 정도더라고요. 이것도 시간이 흐르면 점차 나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큰아들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 칠순이 다가왔어요. 저희 식구들은 다 같이 가까운 동남아로 가족 여행이나 떠나볼까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먹고 사느라 바빠서 말로만 여행을 간다 했지 단 한 번도 함께 떠난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집집마다 애들도 어느 정도 컸고 여행을 다닐 정도는 돼서 지금이 딱 좋겠다 싶었죠. 아무래도 저희가 막내인지라 총대를 메고 항공권 예약이며 여행비, 총무며 자잘하고 귀찮은 일들은 도맡아 하기로 했고요. 시댁 식구들과 단체 메신저 대화방을 만들어서 저와 남편이 각 집의 스케줄에 맞춰서 미리 알아본 여행사의 패키지 스케줄과 비용을 공유하고는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 후에는 쉬고 싶은 시간을 쪼개서 여행 일정을 알아본다는 게 귀찮기는 했지만 그래도 식구들이 같이 추억을 쌓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했던 일이었고요. 작은 형님도 일하는 중간중간 저에게 연락을 해서 함께 찾아야 할 내용들이 있으면 찾아서 공유해 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최종 여행 스케줄을 맞춰서 저희는 3박 5일짜리 베트남 패키지 여행사를 선정했고 일단 저희가 먼저 계약금 입금을 마쳤다는 이야기와 함께 집집마다 각자 보내야 할 액수를 가족 대화방에 올렸고요. 그런데 그걸 올리고 하루쯤 지나서 큰형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동서, 나야. 네, 형님. 어제 대화방에 제가 올려드린 내용 확인하셨어요? 그 일정 괜찮으시죠? 응, 확인했는데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일정은 괜찮은데 비용이 너무 비싼 것 같아. 네? 형님, 제가 계약하기 전에 예상 금액을 미리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때 못 보셨어요? 아니, 그때도 보긴 했는데 대략적인 금액인 줄 알았지. 그게 진짜 최종 금액인 줄은 몰랐지. 그리고 동서가 찾은 데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내 친구도 똑같이 3박 5일로 가족여행 다녀왔는데 거의 반값에 다녀왔다던데? 제가 일정이 괜찮냐고 물었던 말은 거의 형식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스케줄을 벌써 5번도 넘게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진행하겠다고 한 뒤에 가족들 모두 아무 말이 없길래 계약금 입금을 마친 거였거든요. 뒤늦게 비싸다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 뒷말은 더 황당했습니다. 혼자서 알아보느라 고생했다고 말하지는 못할 망정 친구가 더 싸게 다녀왔다니요. 비용을 더 줄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머님이 너무 고생하실 것 같아서요. 형님 친구분이 반값에 다녀오셨다는 패키지는 대충 어떤 건지 알겠는데 저희는 그렇게 가면 어머님이 너무 힘드세요. 평소에도 걷는 것도 싫어하시잖아요. 잠자리랑 음식도 좀 까다로우시고 호텔 괜찮은 곳으로 잡고 이동도 편하게 하려면 이 정도 금액은 잡아야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곳으로 다시 예약하기에 환불은 안 돼? 지금 다른 곳으로 변경하려면 위약금이 절약한 금액만큼 나올걸요? 다시 저희 출발하려는 일정에 맞춰서 잡으려면 기한이 촉박해서 더 비싼 패키지만 남았을 거고요. 이번에는 어머님 칠순 기념으로 가는 첫 여행이니까 조금 무리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환불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저는 순간 화가 나려고 했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히 큰형님을 달래면서 사정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비싼 데를 연발하던 형님은 이제 와서 물릴 수 없다는 이야기에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갑자기 여행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가자는 게 나았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고요.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온 걸 이야기했더니 남편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그러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벌써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요. 그래도 남편이 저에게 고생했다며 너무 고맙다고 하는 말에는 기분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어쨌거나 이것도 다 남편이 저에게 잘하니
저도 시댁 식구들에게 잘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었으니까요. 사실 시댁 문제만 아니면 저희는 다툴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밤에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예, 아가. 나 여행 안 가련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비싸서 안 되겠어. 못 가겠다. 이번에는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머니가 비싸다고 하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칠순이니 여행 비용은 저희가 삼형제가 나눠서 부담하는 거였거든요. 꼭 칠순 여행이 아니라 다른 집안 행사도 마찬가지였지만요. 그런데 대뜸 비싸서 못 가겠다고 하시니 저는 설마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큰형님한테 무슨 이야기 들으셨어요? 듣기는 뭘 듣니? 최근에는 걔네랑 통한 적도 없는데. 근데 너희도 생각이 왜 그렇게 짧으니? 첫째는 너희처럼 휴가 신청만 하고 놀러가도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데도 아니고 여행 가려면 고깃집 문도 닫아야 하는데 그만큼 못 버는 돈은 보상을 해줘야지. 그것도 안 해주면 얼마나 부담되겠니?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혹시나 해서 물었지만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저런 화법을 예전이라면 미처 몰랐겠지만 이제는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 말씀은 큰형님네와 이미 통화를 마쳤고 그쪽에서 보는 손해만큼 계산해서 비용을 다시 책정해야 하지 않겠냐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님, 자영업이 원래 다 그런 거잖아요. 여행을 가려면 문 닫고 가는 게 당연하죠.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가는 거고요. 저희도 휴가 신청하려면 가기 전에 야근하면서 미리 일 끝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못 가겠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아무튼 너희끼리 다시 의논해서 얘기해라. 나는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이만 끊는다. 아, 진짜 이제는 더 이상 할 말도 없더라고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저희는 작은 아주버님네와 함께 이 일을 의논했습니다. 당연히 작은 아주버님과 형님도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진짜 여행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자는 소리가 목 끝까지 올라오려고 했는데 간신히 참았죠. 결국 큰아주버님네는 여행 비용을 절반만 부담하기로 했고 저희끼리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더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 집은 조카가 셋이나 따라가서 애가 하나씩 있는 저희나 작은 아주버님네보다 비용도 더 들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최종의 최종 확정까지 재차 확인을 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니면 여행을 가지 말든가요. 이렇게 시어머니의 큰아들 사랑은 단순히 시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염치도 없어지는 건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동생 내 금전적인 부담을 시키는 건 당연한 일이 되더라고요. 이럴 때는 뒤로 쑥 빠지면서 제 것을 챙겨야 할 때는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본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그래도 나이 드신 시어머니가 바뀌시겠냐며 조금 참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 둘째 형님네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원래 각 집이 돌아가면서 시어머니에게 매달 용돈을 붙여드리고 있었거든요.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요.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저축을 제외하고는 경제활동을 안 하시는 시어머니가 가끔씩 친구도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편하게 지내셨으면 해서 붙여드리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임플란트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돈이 없다고 하시지 뭐예요? 저희가 보내드린 용돈이 너무 부족했나 싶은 생각에 놀라서 사정을 알아봤더니 글쎄 저희가 보내드린 돈이 모두 큰아주버님 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보내드린 걸 모두 모아서 큰형네에 주셨다고요? 딱 한 번 그랬다. 딱 한 번. 너희 큰형이 하도 죽는 소리를 해서 요즘 고깃집 장사도 잘 안 된다는데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 큰형이 돈이 왜 없어요? 재작년에도 큰형한테만 어머니가 땅 담보로 대출받아서 돈 빌려주셨잖아요. 그게
청우 걔가 하도 애가 착해서 그래. 그 동업하자고 하는 놈이 순진한 애를 꼬드겨가지고 사기를 쳤다지 뭐니. 사기라뇨? 무슨 사기요? 그냥 또 뭐 사고 친 거예요? 시어머니가 주저하면서 꺼낸 이야기를 듣고 저희 모두는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큰아주머님에게는 고깃집을 같이 운영하는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지분을 정확히 절반씩 대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동업하는 사람이 예전부터 질이 별로 좋지 않은 데다가 사기꾼 비슷한 냄새가 나서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관계를 끊으라고 말해오던 참이었거든요. 지분을 모두 인수하든지 해서 손절을 하라고요. 시어머니도 그 얘기만큼은 동의를 해서 그 사람 지분을 돌려주라고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큰아주버님께 주셨던 거고요. 그 뒤로 고깃집은 100% 큰아주버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껏 대출을 받아준 보람도 없이 그 사람이 제의한 또 다른 사업에 덜컥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요. 그 사업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투자금만 보탰고 동업자가 연락이 안 돼서 놀라 알아보니 이미 그 돈을 들고 다른 곳으로 나른 이유였다고 합니다. 당장 아파트가 넘어가게 생겼다며 전화가 와서 우는 소리를 해대는 바람에 마음이 급해진 시어머니가 용돈을 쓰고 남은 돈을 전부 털어보내줬다고 했고요. 그냥 진짜 제정신이래요? 어떻게 그런 짓을 또 해요? 이번이 벌써 몇 번째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세요. 그걸 또 도와주시면 어떡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열받은 작은아주버님이 바로 큰형한테 전화를 하겠다며 난리를 쳤고 집안이 아주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큰아주버님은 당당하더라고요. 처음에만 조금 당황하더니 금방 갚을 거라며 뭘 그까진 일로 이렇게까지 난리냐고 하면서요. 그 태도에 아주 질려버린 작은아주버님네는 앞으로 시댁과 인연을 끊겠다며 선언했고요. 시어머니가 바뀌지 않는 이상 더 볼 일 없을 거라는 말을 남기고는 그 뒤로는 시댁의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그때 저희도 그렇게 했었어야 했던 건데. 홀로 남은 시어머니가 불쌍하기도 해서 모질게 인연을 끊지 못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와 큰아주버님네는 여전히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큰아들 사랑은 손주 차별로까지 이어졌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큰집 조카들과 저희 집 애들까지 차별하는 걸 보고 나서야 저희 부부는 이제 이 일방적인 관계에도 지긋지긋한 염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주버님네가 연을 끊은 이후로 일방적으로 저희가 시어머니의 용돈에 병원비까지 부담해드렸었는데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애들까지 차별 대접을 받는 걸 보니 이제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시댁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 뒤로 1년쯤 지났을까요? 저에게도 큰일이 생겼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엄마가 유방암 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시게 된 거였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시기라 어떻게 더 손을 써볼 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우유술이 발전했다는데도 엄마에게는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저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엄마와 함께 최대한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아이를 전담해서 케어하며 제가 엄마와 있을 수 있게 배려해 주었고요. 그동안은 본인 엄마를 위해 노력해 줬으니 본인과 아이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엄마와 함께 휴직하고 여행을 가든 뭘 하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와의 시간을 딱 6개월쯤 더 보낸 뒤 저는 엄마를 아빠가 계신 하늘나라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짧은 작별이 힘들었지만 엄마가 더 이상은 아프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더라고요. 엄마는 저에게 이제 고생하지 말고 그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걱정할 엄마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저도 제 행복만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고요. 그렇게 엄마를 보내고 나서 도무지 마음이 잡히지를 않아서 저는 혼자서 한 달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남편은 일을 해야 해서 같이 떠날 수가 없었죠. 아이는 제가 없는 동안 낮 시간에는 이모가 와서 봐주셨고요.
그렇게 여행을 다녀오자 마음이 많이 추슬러졌습니다. 아직도 핸드폰에 남은 엄마의 사진을 보면 눈물부터 터지기는 했지만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회사에서도 복직 신청을 하고 엄마의 유품 정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에게 큰아주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동안 시댁의 연락을 거의 받지 않았던 저희였지만 연달아 몇 번을 계속 울리는 전화에 큰일인가 싶어서 결국 전화를 받았죠. 뭐라고?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황급히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큰아주버님 말로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위독하시다는 겁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급한 위기는 넘기기는 했지만 당장 어떻게 되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면서요. 임종이라도 지키려면 지금 당장 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생사가 오간다는데 그간의 일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저희는 그 길로 당장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문자로 알려준 병원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했더니 조금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안 계시더라고요. 큰아주버님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일반 병실 호수를 알려주면서 여기로 오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의아했지만 어쨌든 병실로 또 뛰어들어 올라갔습니다. 1인실이었어요.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더니 침통한 얼굴의 큰아주버님과 큰형님 그리고 누워 계시는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괜찮으세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되셨어. 작년에 좀 크게 아프셨는데 그 뒤로 계속 건강이 안 좋으시더니 이제는 기력도 없어서 제대로 거동도 못 하시고 심장이 너무 나빠졌다고 하더라. 대략 2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의 안색은 무척이나 창백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풍채도 좋으셨는데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았고요. 병원복이라는 게 원래 멀쩡한 사람도 아파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도 했고요. 남편은 얼른 베드 옆으로 달려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뜨셨어요. 원래 심장 쪽에 지병이 있으시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정기검진을 다니시면서 계속 추적 관찰을 했었고요. 그런데 심장 기능이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게 되셨다니.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항상 조심하라는 말을 들어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실 줄은 몰랐던 거죠. 작년에 크게 아프셨다는 말에 저와 남편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연락을 거의 안 했었으니까요. 조금이나마 일찍 알았다면, 그래서 병원에 진작 모시고 갔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싶은 늦은 후회가 들었죠. 제가 친정엄마를 떠나보낸 직후라 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가, 네, 저 여기 있어요, 어머니. 그런데 눈을 뜬 시어머니는 아들인 남편 대신 저를 먼저 찾으시더라고요. 저는 얼른 남편과 자리를 바꿔 시어머니의 옆에 가서 앉았죠. 제 얼굴이 잘 보이시게요. 오늘 내일 하신다는데 생각보다 목소리가 칼칼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는 나머지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그러셨어요. 내 마지막 소원이 있어서 떠나기 전에 보자고 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잘 치료받으면 회복해서 금방 태어나실 거예요. 아니야, 나는 틀렸어. 가기 전에 너희들 얼굴이나 보고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어머니도 참. 일단 말씀하세요. 뭐든 해드릴게요. 저희는 쌕쌕거리는 숨소리 사이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최대한 집중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정말 이게 마지막 유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아가, 네가 사돈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돈이 있다며 10억이라고 들었는데. 네? 돈이요? 뜬금없이 저희 엄마가 유산으로 남긴 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누구한테 들은 건지
액수까지 거진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엄마가 살고 계시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간 모아두셨던 예금을 물려받으니 저에게 최종적으로 넘어온 돈이 10억쯤 됐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갑자기 이 말이 나왔나 싶었죠. 그 돈 절반만 떼서 정우한테 주면 안 되겠니? 너희는 그 돈 없어도 둘 다 돈 잘 벌고 잘 살고 있잖니. 내 마지막 소원이니 꼭 들어주거라. 기가 막혔습니다. 저한테 그 말을 꺼낸 이유가 알고 보니 큰아주버님에게 제가 받은 유산을 떼어주라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것도 무려 절반이나요. 저는 순간 황당해서 맞은편에 서 있던 큰아주버님의 얼굴을 쳐다보았죠. 그랬더니 제 눈을 피하며 계속 슬픈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큰아주버님한테 돈을 주라고요?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딱 5억만 떼서 주면 돼. 정우 가게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 주는 게 좀 그러면 빌려주는 걸로 해라. 정우가 나중에 꼭 갚을 거야. 너희 형은 빚도 갚아야 하고 당장이라도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너희끼리만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너희 마음도 어디 편하겠니? 다 너희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미치겠네 진짜. 이거 형이 시킨 거야? 시켰다니 무슨 소리야?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곧장 큰아주머님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황당해서 저는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참, 아프다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마지막까지 한결같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암투병 한다는 소식도 들었을 텐데 그때는 문병 한 번 안 왔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우리 엄마가 남겨준 돈을 넘겨달라니요. 문병뿐인가요? 부고에도 얼굴 한 번 안 비쳤던 인간들이에요. 하다못해 장례식이라도 왔었으면 이 정도로 기가 차진 않았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은 더 들을 것도 없다면서 제 손을 잡고 병실을 나서려고 했고요. 당황한 세 사람이 저희 이름을 부르며 잠깐 기다려보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죠. 김정혜 환자분, 퇴원 안 하실 거예요?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와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쪽을 향해 소리치듯 말하는 거였습니다. 퇴원하라고요. 지금 퇴원하라고요? 네, 빨리 퇴원하세요. 더 버티셔도 소용없어요. 아니,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아주버님은 당황스러운 얼굴로 손까지 내저으며 황급히 의사를 병실에서 내보내려고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순간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어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내보내려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들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의사의 목소리가 한층 더 짜증스러워지더라고요. 뭘 며칠만 더 시간을 줘요? 그냥 퇴원해서 집에서 좀 쉬시면 되는데 이렇게 자리 차지하고 계시면 다른 미국 환자들한테 민폐인 거 몰라요? 당장 퇴원 수속하세요. 잠시만요. 집에서 좀 쉬면 된다니요? 저희 어머니 많이 아프신 거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 들면 이 정도는 다 아프다 말았다 하는 거라고요. 보호자분한테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는데. 죽을 병이라며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시어머니에게 당장 퇴원하라고 얘기하는 의사.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어요? 돌아보니 눈에 띄게 당황하는 세 사람의 얼굴에 보였습니다. 저희는 그제야 이 모든 일들의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안 좋아져서 119를 타고 병원에 온 건 맞다고 합니다. 원래 심장 쪽 말고도 여러 가지 지병도 있었고요. 그런데 나이 들면 어르신들은 대개가 겪는 일이었죠. 대학병원까지 와서 입원하고 죽는 날을 받아놓을 정도의 일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집에 가서 조금 요양하면 예전처럼 괜찮아지는 상태였고요. 말하자면 마지막 소원을 가장해서 저희한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저 세 사람이 눈물의 연기를 했던 겁니다.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아니, 아가, 내 말 좀 들어봐라. 어머니, 진짜 실망입니다.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네요. 재수 씨, 잠깐만요. 다 설명할 테니까 잠깐만 진정하고 이야기 좀 들어봐요. 듣긴 뭘 들어요? 들을 이야기도 할 이야기도 없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도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랬어. 동서 미안해. 큰아주버님과 큰형님은 달려와 제 옷자락을 붙들며 거의 애원하다시피 필사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이 정말 소름 끼치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돈을 이런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뜯어내려고 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이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눈으로 두 사람을 보고만 있자 그때까지도 다 죽어가는 연기를 하고 있었던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기력이 없어서 거동도 못 하신다더니 잘만 움직이시더라고요. 아가, 그러면 4억. 아니, 한 3억이라도 빌려주면 안 되겠니? 응? 달라는 거 아니다. 너무 급해서 그러니까 빌려주기만 해다오. 응? 진짜 정훈애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 사정 들어보면 너희도 이해가 갈 거다. 가족이라는 게 뭐냐. 한 식구끼리 서로 어렵고 할 때 돕고 해야지.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어머니도 형도 형수도 진짜 다들 제정신 아니에요? 다시는 저나 이 사람한테 절대로 연락하지 마세요. 앞으로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병실을 나서는 저희의 등 뒤로 저희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울부짖는 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저나 남편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죠. 그저 끝도 없이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에 잠시나마 들었던 죄책감이 어이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날 이후로 세 사람에게서는 한동안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아파트 앞으로 몇 번 찾아오기도 했고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저희의 경고도 소용이 없었죠. 큰 소리까지 나고 동네 소문이 다 날 정도가 되어서야 결국 세 사람과의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시는 얼굴 볼 일이 없어졌죠. 앞으로 정말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야 모이게 되는 걸까 싶었습니다. 적어도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시기 전에는 이 인연은 다시 이어지기 힘들다는 게 맞겠죠. 하지만 아마도 그렇게 될 일은 없어 보였고요. 정말로 인연을 끊고 나니 속은 시원해졌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인연은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은 아주버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연락이 끊었더라면 오히려 시어머니나 큰아주버님 네가 정신을 차렸을지도 몰랐을 것 같다고요. 이제는 늦어버린 후회였지만요. 저와 남편은 이제 시댁일에는 신경을 끊고 저희 세 식구의 일에 조금 더 신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저희 엄마의 마지막 소원처럼 제가 행복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앞으로 제가 제일 신경 써야 할 일인 것 같았거든요. 제 주변에도 저희 시댁처럼 이렇게 딸은 놔두고 아들만 편애하거나 혹은 장남만 편애하는 집안이 아직도 예전처럼 많지는 않아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몰라도 시부모님처럼 나이 드신 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은 이렇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고요. 저희처럼 시댁과의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의 이 일화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